중화 반응의 이용인데 우리 중화 반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얘기할게. 잘 들어. 자,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 해서 산과 염기의 반응이고,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물이 생기면서 염이 생기는데, 이 염이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야. 이 염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알았어? 특히 저런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지. 그리고 열이 발생했다는 거야. 열.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그래. 중화열. 이 속에 진짜 알짜 이온은 그 우리가 산의 공통이온인 수소이온과 염기의 공통이온인 수산화이온이 1대1 반응해서 물을 하나 만든다. 이게 알짜이온 반응식이고, 이걸 통해서 양적 관계에서 우리가 얘만 알아두자 라고 한 게, 수소이온을 하나 갖는 일가산과 수산화이온을 하나 갖는 일가염기가 반응했을 때야. 그 반응이 끝나면 중화 반응하면 자기가 쓴 거랑 잘 비교해봐. 첫 번째, 중화 반응 후 수용액 속 총 이온의 숫자는 산이든 염기든 액성이 강한 수용액의 반응 전 이온수와 동일하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어. 원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들 반응성이 강한 산이 됐든 염기가 됐든 이 강한 수용액 속에 구경꾼 이온수가 있을 거야. 맞지? 이거에 비례한다는 거지. 자, 원리는 잠깐 설명하면 이 얘기지. 어차피 얘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있는 일가산, 일가염기야. 산은 양이온으로 수소이온을 갖고 염기는 음이온으로 수산화이온을 갖는단 말이야. 그에 대비해서 수소이온의 짝인 음이온이 있을 거야. 산의 음이온. 그 다음에 염기에 양이온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누구 하나가 세잖아? 그러면 수소이온, 예를 들어 염기가 세다. 그러면 수소이온 대신 수산화이온이 남을 거라고. 왜? 수산화이온 중에 일부가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물로 바뀌었을 테니까. 근데 그 자리를, 그 음이온이 빈 자리를 산의 음이온이 와서 채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온수는 강한 구경꾼 이온수에 비례한 거야. 이렇게.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아마 2학기에 가서 이게 킬러 문항일 거고, 여기가 수능도 킬러가 될 거야. 두 번째야. 중화 반응 시 생성되는 물의 수는 액성이 약한 구경꾼 이온수에 비례한다. 이거 왜 그러냐? 액성이 약한 것은 수소이온수나 수산화이온수가 적은 건데 그 숫자만큼의 산의 음이온이나 염기의 양이온이 같이 들어올 거야. 그럼 그 숫자가 곧 그들이 데리고 들어온 알짜이온수와 똑같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물에 비례한다. 이게 제일 중요했다. 지난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줄 거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주변에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사례. 그 첫 번째로 양치질이 있어요. 양치질. 치약이 충분히 음식물 속에 있는 젖산을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그러면 입 안에는 누가 있냐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음식물 속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음식이 남겠냐 이렇게 했지만 침 속에는 포도당을 덱스트린이나 아니면 엿당 정도로 분해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 엿당류들을 모두 젖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음식물의 젖산이 입속에 산성도를 증가시켜. 이렇게 되면 프라그라는 너희들의 그 치아를 무너뜨리는 세균의 활성도를 높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치약에 들어있는 참 쌤이 중화 반응 문제 풀이해 주시기로 했대요. 치약에 한 번도 안 올리던 꼭 영상 녹음을 할 때 올리는 역시 중화 반응을 통해 산성도를 낮추는 거야. 낮춘다는 거 말이 뭐냐면 얘는 pH가 낮아진다는 뜻이고 얘는 pH가 높아진다는 뜻인데 산성 지수야. 이거 학교 선생님 알려주면 하고 요것만 알아도 된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충치균은 산성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지. 그래서 칫솔질을 꼭 하면 입안의 pH를 높여줘서 프라그가 활동하지 못하게 해준다. 두 번째, 우리가 생선회 있지, 생선회. 그걸 생선의 비린내라고 하거든. 이게 염기성이야. 이것에 레몬즙을 떨어뜨리는 거지. 이건 산성이야. 그러면 비린내가 가셔. 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이렇게 뿌리는 이유 있지. 이게 중화 반응을 하는 거야. 알겠죠? 다음에 거기 세 번째는 위염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염증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속이 쓰리다 이런 거예요. 속이 쓰리다. 이건 직접적인 누구 영향이냐? 위액 속에 염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제산제를 넣어주잖아?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에요. 제산제는 강한 염기를 넣으면 안 돼요. 열이 엄청나니까 위가 있겠죠. 맛있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한 염기.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걸 넣어요. 물론 얘를 먹어도 돼요. 여러분 소다 알죠? 소다. 탄산소 나트륨. 얘도 가능해요. 소다도 가능한데 얘는 얘가 발생을 해. 그래서 콜라 먹은 것처럼 그 트림이 나와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 집안에 많잖아요. 빵만 됐으니까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알았죠? 그거 이렇게 퍼먹어도 돼요. 할머님들 그렇게 먹을걸? 자, 네 번째. 그 벌레가 물면요. 벌레의 독은요. 대부분이 그 개미산이라고 해가지고 폼산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HCOOH라는 폼산이에요. 여기엔
암모니아수 있죠? 이 염기잖아요. 발라주면 통증이 가시고 붓기가 가십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신김치죠. 발효식품이니까 이거 산성이죠. 신맛이니까. 자, 여기다가 거기는 제빵소다 아까 말한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그냥 달걀 껍질 넣으면 돼요. 날달걀 있죠? 이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다 무슨 성이냐면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한 8시간 지나면 날달걀이 껍질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럼 그건 라면을 끓일 때 넣든지 후라이 먹든지 괜찮아요. 안에는 멀쩡하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수영장 소독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염소 소독을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소독을 할 때 염소 소독을 하는 이유는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냄새가 락스 같은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염기성 물질을 풀어주면 그런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됩니다. 제거가. 이것도 중요한데 염소 소독은 왜 하냐면 그 염소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요 놈이 나중에 얘와 얘로 나뉘는데 요게 살균 작용을 합니다. 세균에 들어가서 터쳐 죽여요. 세균은. 산소가 반응성이 좋아서. 근데 단점이 뭐예요? 산성을 띈다는 거죠. 물 자체가 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시킵니다. 냄새도 가셔요. 그 다음에 그 종이 제작 시에 쓰이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펄프라는 종이 있잖아요. 얘를 제작을 할 때 뭐를 집어넣냐면 염기성, 그러니까 산성을 띄어요. 얘 제작시에 이게 산성을 띄거든요. 얘를 완성본에 염기성 물질로 중화지를 만들면 중성지가 돼요. 여기다 염기성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만지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중성 종이가 돼요. 중성지라고 합니다. 이 종이를 지라고 하는데 중성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트가 다 중성지입니다. 다음 8번째 공장 매연이 있잖아. 대부분이 누구냐면 황산화물이에요. 얘가 직접 대기로 나가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고 혹은 그 런던형 스모그 원인 물질이 돼요. 저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굴 넣느냐? 그 산화칼슘. 이건 생석회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산화칼슘이 나오는 애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얘를 가열하면 이렇게 가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가열하면 이런 식이 되니까 얘를 넣든 넣으면 돼요. 그럼 제가 중화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산화물은 비금속산화물과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하죠.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농사가 끝난 농지 있죠. 이러면 그 농부들은 이런 땅을 지력이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농작물을 거두고 나면 거기에 양분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토양을 산성토양이라 합니다. 먼지가 많아요. 여기에다가 누굴 넣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논농사를 많이 지니까 벼를 태운 거 있죠? 그거 뭐라 불러요? 재죠, 재. 이게 염기성이거든요. 재나 석회가루를 뿌려요. 이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보면 논 가운데 마시멜로우가 막 많이 있죠. 보면 딱 마시멜로우 같이 생겼죠. 그 속에 벼단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놓으면 얘가 썩어요. 응? 그러면서 나중에 봄이 되면 이걸 쫙 펼쳐서 말려요. 태웁니다. 그러면 다시 중성토양이 돼서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지역의 호수에 이 pH가 안 맞으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호수는 산성비가 엄청 내리는데도 그 호수는 멀쩡한 거야.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호수 밑바닥을 조사했더니 석회암지대인 거야. 안에가. 그럼 자연 중화가 된 거죠.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 문제 몇 개만 다룰게요. 다뤄준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 실력업을 갑니다. 실력업. 그래도 실력업을 다뤄줘야겠죠? 자, 봤죠? 자, 여러분, 3번하고 4번을 가만히 보세요. 실력업의 3번, 4번.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우리가 농도를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죠? 농도라는 걸 배우진 않았지만, 자, 양적 계산에서는요, 이온의 수를 계산할 때 가수의 농도의 부피까지 알아두자. 밀리리터를 그냥 보면 됩니다. 이 가수는 1가에 사는 1일 거고 2가에 사는 2이기 때문에 2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곱하나 많아요. 우리가 1가 1가만 배웠잖아. 여기 문제도 다 1가 1가만 나와요. 그럼 농도는 뭐냐? 같은 부피 속 이렇게 알면 돼요. 구경꾼 이온수로 보면 됩니다. 왜? 이 구경꾼 이온들이요, 1가가 됐든 2가가 됐든 그 속에 다 하나 들었어요. 자, 구경꾼 이온 누구냐? 얘입니다. HCl 그러면 수소 이온이 플러스 1가니까 Cl도 마이너스 1가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경꾼 이온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NaOH, 얘가 마이너스 1가, 얘도 플러스 1가거든요. 요게 구경꾼 이온입니다. 요렇게. 그럼 같은 부피 속의 구경꾼 이온수 B를 가지고 농도를 어떻게 찾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화점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중화점. 근데 얘가 10ml가 들어갔는데 얘가 20 들어가니까 중화가 되었대요. 중화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속에 수소 이온수와 이 속에 수산화 이온수가 어때야 돼요? 같은 게 중화점이잖아요. 그럼 부피에다가 이거예요. 부피에다가 뭘 곱했을 때? 농도를 곱했을 때, 알았니? 농도를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농도 몇 대 몇일까요? 이렇게 된 거죠. 2대 1.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결국 이 농도라는 게 같은 부피당 이온수니까 여러분 이거 곱하면 몇 개예요? 상대값은 20개가 뜨고 얘도 20개가 뜨잖아요. 맞죠? 그럼 같은 부피 속 구경꾼 이온수라는 무슨 말이냐? 얘는 10ml에 20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 10ml 몇 개 있을까요? 10개가 있겠죠. 이게 농도비예요. 2대 1. 아셨어요? 같은 부피 속에 구경꾼 이온수가 2대 1로 있으면 수소나 수산화 이온도 2대 1로 있어요. 1가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2가에 가서도 충분히 통하는데 그건 좀 헷갈릴까봐 실전 시간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많이 나눠주면 해줄게요. 자, 여러분 03번 보세요. 묽은 염산이 10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그래프는 NaOH를 점점 넣어본 거예요. 여러분 중화점 어딜까요? A, B, C 중에. 바로 B입니다. 왜요? B 이후로는 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현재 존재하는 수소이온에
수산화이온을 집어넣었더니 NaOH가 몇 밀리리터 들어갔더니 반응이 끝난 거예요? 정확히 10 들어갔더니 1대1 반응이 다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농도 1대1이죠,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산 10ml와 NaOH 10ml가 중화점인 거예요. 수소이온수와 수산화이온 똑같아. 그럼 농도는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럼 10개의 수소이온과 10개의 염화이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10은. 다시 얘도요. 10개의 나트륨이온과 10개의 수산화이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10개. NaOH 10개 있다는 뜻이니까 저렇게. 그러면 기억 보세요. 용액 속 염화이온의 숫자는 염화이온 숫자는 A가 B보다 크다. 여러분, A를 보세요. 지금 현재 HCl이 몇 밀리리터 있는데? 10ml 있는데 NaOH가 몇 밀리리터 들어왔습니까? 5 들어왔습니다. 보여요? 저거 농도가 1대1이니까 그냥 10개 있는 곳에 5개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럼 보세요. 10개 있는 곳에 5개를 넣으면 일단 OH는 남지 않아요. OH 5개랑 수소이온 10개랑 반응하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음이온은 염화이온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양이온은 누구누구 있다는 거죠? 뭐 염산 HCl 10개 중에 5개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했으니까 남았죠. 그 5개를 얘가 채워요. NA가.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보세요. A점은 말입니다. 액성이 무슨 성이다? 얘가 제일 많으니까 산성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두 용액을 중화 반응시켰을 시 전체 이온은 액성이 강한 구경권 이온을 따른다는 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구경권 이온 수다가 아니에요. 구경권 이온 수와 비례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10개나 20개나 상대방도 계산할 때 그렇게 할 거거든. 그래서 염화이온의 숫자는 말입니다. 봐요. B를 계산할게요, 여러분. B. 여기 10ml 여전히 일정하죠? 근데 여기 10ml 넣었어요. 그러면 얘들은 이온이 몇 종류인가 봐봐요. 나트륨 이온이 10개, 염화이온이 10개, 중성입니다. 그래서 A, B, C 어디든 염화이온의 숫자는 일정합니다. 일정량에다 넣었으니까. 나트륨 이온 수만 늘어나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용액의 최고 온도는 C가 B보다 높다. 여러분 C도 같이 써볼게요. 자, C. 여전히 얘는 10ml죠? 근데 얘가 15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봐봐. 여기는 액성이 무슨 성이 될까?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 누구보다? 염화이온보다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염기성입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물은 액성이 약한 구경권 이온을 따라요. 얘를 따른다고. 얘 몇 개? 그래서 만들어진 물이 10개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똑같으니까 누구를 따르든 따를 거 아니야. 똑같이 물이 10개야. 그런데 얘는 혼합용액 얼마니? 20이고 얘는 얼마야? 25입니다. 열은 똑같은데 용액의 양이 C가 많으니까 C가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B와 C를 각각 했을 때 얘기예요. 이건. 응? B와 C를 각각 해도 얘가 온도가 낮은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실험의 정확한 특성상 염산은 일정량이 있고 NaOH 집어넣은 거죠. 그럼 B를 지나면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B를 지점을 지나면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식죠. 식어서 떨어지는 게 온도가. 이해 갔어요? 니은 틀렸다. C에 BTB를 떨어뜨린다. 얘들아, BTB가 노초파다. 니네 무무빨, 빨주노,
노촉파 기억해요? 노촉파, 염기성, 파란색입니다.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갔죠? 다음 04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04번은 실험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세워놓고 각자 묽은 염산과 NaOH를 반응을 한 거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자, 먼저 실험 1부터 보세요. 빨간색. 중화점 어디예요? 보이죠? 온도가 제일 높은 점. 여기가 몇 밀리리터 있을 때? 20 있을 때. NaOH 40 있는 거.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실험 1은. 이해 갔어요? 자, 들어봐요, 그럼. 얘들의 부피비를 보니 중화점이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중화점이잖아. 중화점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숫자가 같은 거거든. 그럼 얘 농도가 몇이어야 된다? 2. 얘는 농도가 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사실 따질 때 있잖아요. 빨간색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염산의 부피에다 곱하기 다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봐요, 여러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봐요. 거기 빨간색에 염산 30에 NaOH 30을 보세요. 염산 30에 NaOH 30. 부피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염산이 농도가 2이기 때문에 그건 실상 60에 30인 거예요. 60에 30. 알았어요? 여긴 산성이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실험 2는 어디가 중화점입니까? 얘가 40이고 얘가 20일 때 중화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봐봐요. 실험 2는 오히려 누가 농도가 진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농도가. 맞지? 얘가 농도가 진한 거라고. 그럼 실험 2를 해석할 때는 NaOH 수용액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이해 갔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결정적 힌트가 있어. 실험 1과 2는 묽은 염산의 농도만 다른 조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 농도만 다른 조건이라는 건요, 여러분, 누구 농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 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 농도가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노란색, 빨간색을 같은 수로 맞춥시다. 얼마? 봐요. 2로 맞춰요. 2.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럼 실험 1의 염산이 실험 2의 염산보다 4배 큰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조건에 따라. 오케이? 아셨습니까? 자, 실험 1에서 같은 부피의 묽은 염산과 소나트륨 수용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이 정답이려면 여러분, 농도가 1대1이어야 돼요. 기억이 정답이려면. 왜? 보라봐요. 기억은 뭐라겠냐면, 잘 봐요. 얘들의 숫자가 같다고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같다고. 어떻다고? 이렇다고요. 이럴 경우는 여러분 농도가 1대1일 경우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험 1에서 부피가 똑같은 거 거기에 30, 30 있죠. 부피 똑같잖아요. 이거 실험 1입니다. 염산이 30이고 얘가 30일 때 얘들은 농도가 몇 대 몇이었어요, 여기? 2대 1이었어요. 지금은 같이 맞춰주려고 4대 2라고 썼는데 해석은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사실 NaOH는 30개로 해석되지만 얘는 60개인 거예요. 60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CL이 60개로 누구보다? 나트륨보다 많아요. 그리고 30개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 30개. 바로 수소이온이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은 30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 연수는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60을. 이해 갔어요? 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거기 30, 30과 왼쪽 10, 50에 10, 50에 자, 이 두 실험이에요. 얘하고 기억연일 할게요. 실험 1에서 얘들 둘의 총 이온 수비는 몇 대 몇이냐고 묻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총 이온 수비. 그러면
얘는 무슨 성이에요? 산성이니까 얘 따라가요. 얘는 염기성입니다. 얘를 2배를 해서 20개라고 보아도 얘가 많잖아. 얘 따라가요. Na 플러스 50을 따라간다고. 그럼 얘는 기억리은은 6대 5가 되는 거고요.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는 얘들이 결정해요. 액성이 약한 애들. 3대 2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니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CL이 나트륨의 2배입니다. 니은 묽은 염산에서 같은 부피, 아까 보세요. 같은 부피 속 구경꾼 이온수가 뭐라고 했죠? 농도를 묻는 거라고요. 실험 1과 실험 2를 보면 여기 보이죠? 1이 2보단 4배 커요. 맞는 답이에요. 니은. 디귿 P점에서 물 분자수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P점이 몇몇이에요? 염산이 40이고 NaOH가 얼마인가요? 20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실험 1은 얘 농도가 2이기 때문에 얘는 80처럼 해석해야 돼요. 80개라고. 얘는 그냥 20개. 자, 실험 2는 얘가 농도가 2배 세다고. 그럼 얘는 40개로 보고 얘도 40개로 보니까 실험 2는 여기가 중화점인 거예요. P점이. 이해가세요? 파란색 그래프는 그 P점이 중화점인 거라고. 그럼 만들어진 물은 얘를 따라가잖아요. 얘는 누굴 따라가도 괜찮고. 그래서 물 분자수는 실험 1과 2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P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를 보시면 NaOH는 몇 개? 거기 실험 1에는 20개가 되겠죠? 실험 1에서는. 그 다음에 실험 2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소리. 얘는 40개가 되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물 분자수는 가만히 보니까 P에서 생성되는 실험 1에서는 누굴 따라가고 NaOH를 따라가잖아요. 20개. 그 다음 실험 2는 누굴 따라갑니까? 염산과 얘가 똑같죠? 답은 2번입니다. 야, 교사형이 답이 틀렸네? 4번이라고 했네. 니네 답 몇 번인가 찾아봐, 걔. 번인데요. 그죠? 이거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오답이에요. 디귿은 물 분자수 같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야, 오답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이 보이죠? 여러분 알죠? 20개, 40개니까 물이 다 같은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얘들 농도는 같지만, 맞죠? 얘 농도가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20개고, 요거 2분의, 얘들 농도 좀 같죠? NaOH 농도 같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도 40개, 20개네. 틀렸네. 오케이. 농도가 얘가 지내봤자 아무 상관없거든요.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맞죠? 답은 니은이에요. 하나요. 2번입니다. 그 정답. 자, 이제 78쪽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숙제 잘 해오시고, 해왔죠, 참, 여러분. 질문 있었어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몇 쪽에 몇 번? 63번. 몇 쪽이요? 3쪽이 63번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63쪽에 2번 한번 가보세요. 자, 구리판을 이용한 실험이라는데, 구리판은 실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이런 애들이 금속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대문자 하나인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산화환원입니다. 그 반응은. 알았어. 이건 뭐, 직전 대비할 때 가르쳐 주겠지만, 대문자 하나인 애들이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여러분 잘 봐봐요.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산화환원은 반드시 대문자 하나이네가 등장을 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다? 바로 산화환원이다. 그런데 호돈수 중에서 이렇게 아래첨자가 없는 애들이 금속원소라겠죠. 금속원소가 반응물에 있으면 걔는 무조건 산화예요. 왜? 금속은 전자를 줄 수밖에 없는 애기 때문에. 지금 가를 보면 붉은색 구리판을 겉불꽃에 넣어 가열했다는 얘기는요. 어화, 둥둥, 원소가 2개나 됩니다. 무조건 산화환원이고요. 얘가 이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산화구리. 검은색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붉은색 산화구리가 검은색이 되었다는 얘기고 더불어 대문자가 하나의 애들이 등장하니까 이거 산화환원 맞고요. 금속은 무조건 뭐가 된다? 산화입니다. 양연되는 거니까 비금속은 무조건 뭐다? 환원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게 첫 번째 가의 실험이고요. 그 다음 나는 무슨 실험이냐면 얘를 속불꽃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속불꽃으로. 겉불꽃은 푸른색으로서 산소와 접촉면이 넓어서 고온의 산화불꽃이라고 말하고요. 속불꽃은 그 옆에 있는 공기가 차단됐잖아. 겉불꽃에 의해서. 얘는 환원불꽃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검게 변한 부분에 수소를 공급한대요. 여러분. 자, 산화구리에 이렇게 수소를 공급한대요. 벌써 수소만 딱 봐도 아 이거 산화환원이구나. 이해 갔어요? 대문자가 하나의 애가 등장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됐어. 자, 이번에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금속이 생성물에 있는 거야. 금속은 전자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놈인데 여기는 받았다고 해석하는 거죠. 양이온이 구리가 되었으니까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 그러니까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붉은색이 된 거예요. 붉은색. 그러면 얘가 산화된 거죠. 산소를 얻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 구리의 산화는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전자는, 자, 거기서 누구 얘기냐면 가를 얘기한 거거든. 가에 있는 전자가 얘한테 간 거죠. 그래서 얘가 양이온 되고 제가 음이온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그러니까 구리에서 산소로 이동한다. 구리는 양이온 되고 산소는 음이온 된다. 디귿, 나에서 수소는 산화된다. 산화구리가 환원됐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답은 5번. 아마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이 식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식 처음 보는데요. 알겠습니까? 써놓고 봐두세요. 그 다음 3번이요?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장담하건대 3번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았니? 자, 이 3번을 이해 못하면, 내가 여기서 좀 고충 좀 겪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3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금속을 어디에 넣는다? A 이온 있는 곳에 넣을 거야. 자, 금속 B랑, 잘 들으세요. 얘랑 반응하는 거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대문자 하나인 이런 원소가 있으면 무조건 산화환원이고, 대문자 하나인데 아래첨자가 없어? 이거 무조건 산화입니다. 반응을 했다 그러면. 지금 금속 표면에 석출된 거 보니까 얘가 분명히 반응을 한 거야. 근데 전하는 몰라. 얘는 반응했으니까 A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주고받는 전자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B가 잃어버린 전자수랑 A가 얻은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잘 봐요. 거기에 B의 이온은 이렇게 숨겨놨어. M+라네. M+. 숨겨놨고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대. 결정적 힌트야. 이거. 자, 시간이 흐를수록 수용액의 양이온의 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것도 누구? 세로축에 봐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럼 무슨 얘기인지 들어. 요 지점에 A, E가 플러스만 들어있어. 양이온 중에는. 근데 B이온이 들어오는 거야.
전체 이온이 어떻게 되고 있냐? 줄고 있지. 자,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지갑에 돈이 5만 원이 들어있어. 이게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모르겠어. 자, 가는 값을 잘 잡어. 양 전화는 얘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 내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 봐. 선생님이 예를 들었을 때 이게 1,000원짜리인 거고, 이게 5,000원짜리인 거고, 이게 10,000원짜리라고 보면 되는 거야. 지금 5,000원짜리만 5만 원이 있는데, 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 지갑 속엔, 여긴 음이온도 있기 때문에 양전화가 안 변해요. 전체 양전화가. 다시 말하면, 5만 원이면 계속 반응을 해서 내가 막 지폐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도 돈이 5만 원으로 안 변한다고. 이해가냐? 근데 이 지폐 수가 자꾸 줄어. 5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보면 플러스 이니까 5,000원짜리거든. 딱 가운데랑. 내가 5,000원짜리를 내어주고 그거를 체인지에서 교환한 돈의 값어치가 큰 거야. 그래야 자꾸 5,000원짜리보다 값어치가 큰 10,000원짜리이어야 지갑이 줄 거 아니니? 숫자가 계속 5만 원을 일정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계속 바꿔주는데, 지갑의 두께가 얇아지네? 그러면 들어올 애는 무조건 3가야.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잘 봐봐. A 2값 플러스가 있어. 봐라. 얘가, 총 전화가 플러스 18이야. 그럼 이온수는 몇 개 있어야 돼? 9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에 음이온이 질산이온이다? 마이너스 1가? 그럼 얘도 9개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9개. 전화가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오, 쏘리. 9개를 비쳤어. 18개. 왜? 얘가 총 전화가 플러스 18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거든. 맞아? 그런데 얘로 바뀔 거야. 그래도 이래야 돼. 전화는. 왜? 얘가 이거니까 음이온이 안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18로 몇 개가 될까 얘는? 6개가 되겠지. 준다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딱 보고서 얘들아 A를 2값 플러스로 딱 주잖아? 전체 연수가 늘어? 그러면 B는 플러스 1가야 무조건. 근데 줄어? 3가야. 1, 2, 3밖에 없어. 알겠어? 문제 풀 때. 그래서 기억 A는 환원된 거야. 전자를 얻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니은 금속 B는 당연히 산화죠. 반응했으니까. 디귿 N은 3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1, 2, 3밖에 없어서 찾기 좀 편해요. 알았니? 특히 1가, 2가의 반응은 더 편합니다. 왜? 2대1의 관계예요. 전하량이 2대1이면 이온수는 1대2가 돼야 돼요. 무조건. 알았습니까? 됐슈? 지혜 질문 없어? 몇 번? 지금 한 거야? 오케이. 얘들아, 이제 계속 풀다가 질문 있으면 해. 페이지 78. 자, 물질 변에서 에너지 출입.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대사라는 거 배웠죠? 응? 물질 대사라는 거 기억나요? 통합과학 1에서 배웠던 거? 동화와 이화, 광합성, 호흡, 그때 에너지 출입 따랐죠? 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도 소화와 호흡과 단백질 합성 같은 걸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흡수하고 합니다. 이 밖에서도, 우리 생명 시스템 밖에서도 물질들이 변화하면서 에너지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물질 변화가 뭐가 있고, 그에 따른 에너지의 출입 관계만 설명할게요. 양적 관계는 비교를 좀 건너뛰고. 첫 번째요.
우리는 물리 변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겁니다. 알겠지? 다시 말합시다. 입자라고 하는 거, 입자의 종류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 화학 결합은 끊어지지 않는다란 말과 똑같아요. 화학 결합은 끊어지지 않고요. 입자의 배열만 변한다. 이 배열이 뭐냐? 뭐 입자 사이의 거리? 이 정도? 예를 들어 규칙적인 불규칙으로 바뀌는 거. 자, 상태 변화는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는데 이들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고체는 진동 운동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볼까요? 진동 운동을 하고 병진 운동을 하고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놨을 때 고체는 얘만 하고 얘들은 안 해요. 제자리에서 막 떠오르는 운동, 진동 운동.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요 고체의 부피는 팽창합니다. 열팽창이라고 하죠. 액체는 진동과 더불어서 병진 운동을 하게 되고요. 얘는 하기가 어려워요. 부딪혀서. 그러면 기체는 어떠냐? 얘가 굉장히 우세하죠. 얘들도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는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가면 우리는 이걸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흡열 반응이라면 에너지는 기체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높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질서한 정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질서한 정도가 크다 이 표현이 뭡니까? 불규칙적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로 가게 되면 이건 무슨 반응이냐 그러면 발열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로 열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한 정도가 적다. 반대로 말하면 저쪽으로 하면 규칙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죠. 실제로 여러분 거기 물의 응고와 그 다음에 수증기의 액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예로 생체 변화 예로. 자, 물이 응고하는 건 말 그대로 물이 뭘로 가는 거예요? 얼음으로 갈 때 이때는 뭐가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죠. 이게 발열이란 말이야. 이걸 이용한 게 이글루라는 얼음집이에요. 얼음집. 이누이트들이 이제 에스크모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죠. 그죠? 이누이트족에게 그 폭풍이 몰아치는 얼음 위에서 견뎌라 그러면 걔들은 그 얼음 덩어리로 집을 져요. 둥그렇게. 그리고 밖에서 물을 뿌립니다. 그럼 안에가 밖에보다 훨씬 훈훈해집니다. 이건 바로 이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증기의 액화,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수증기가 올라가게 되면 저 높은 곳에 가서 얘가 됩니다. 물방울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열 에너지가 나온다. 그럼 이걸 이용한 게 뭐냐?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 태풍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면 태풍은 짱이에요. 물을 한도 끝도 없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태 변화의 열을 모두 이렇게 불러요. 지구과학은 잡열이다, 숨은 열이다. 뭐라고요? 숨은 열이다 라고 불러요. 이렇게 숨은 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구과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잡열이다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자, 이런 에너지가 쓰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흡열 반응 쪽에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보세요. 이게 융해라고 부르거든요. 융해. 그래서 융의 열을 흡수한다. 이게 기화라고 부르거든요. 기화열을 흡수한다. 그 다음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갈 때는 액화열이라고 그래요. 액화열. 그 다음에 얘는 응고열이라고 부르죠.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뭘까요? 이거 흡수죠. 승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도 뭐예요? 승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발 물질을 알려줘요.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가는 건 흡열이겠죠? 그죠? 승화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밑에 쭉 써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그런 입자 운동 상태를 그려주고 맨 오른쪽을 규칙적 고체로 보여주며 맨 왼쪽을 기체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젠 두 번째. 자, 화학 변화는 어떠느냐? 자, 화학 변화는 기본적으로 원자의 재배열이 발생합니다. 원자가 재배열을 한다는 건요, 화학 결합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화학 결합이 끊어진다. 이러면 상태 변화보다도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혹은 흡수가 됩니다. 많은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현상,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자고요. 뭐라고? 시스템이라고 부르자고요. 자,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은 우리가 출입도 안 되고요. 뭔 도구를 집어 넣을 수도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니까. 여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반응물이 어디로? 이렇게 생성물로 가는 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때 잘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주위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주위. 서라운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주위. 관찰자라는 거죠. 관찰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면 온도계가 여기에 있어요. 온도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온도계도 화학 변화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면 이걸 뭐라 부르냐? 우린 얘를 발열 반응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주위로 열이 나온다면 발열 반응이라 부르고요. 이때 온도계의 눈금은 상승하겠죠. 왜? 열이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건, 자, 바로 이겁니다. 요 가로축은 뭐냐라고 한다면 요거라고 보면 돼요. 가로축. 이쪽에 반응물이 있고
이쪽에 생성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축이 중요한 건데 에너지의 레벨이에요. 레벨, 에너지 준위. 어쨌든 열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반응물이 위쯤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응물이 누구보다는 생성물보다는 높은 데 있다가 화학결합이 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요 에너지 준위, 반응물의 에너지 합, 생성물의 에너지 합의 준위는 몰라요. 요 차이만 알죠. 그래서 뭐가? 요 에너지 차이만큼 열이 빠져나오는 거죠. 요 차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이걸 발열이라 하고요. 그러면 흡열은 뭐냐? 자, 이렇게 개가 있는데 반응물이 어디로? 생성물로 갈 때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열이 주위에서 개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열이 들어가요, 열이. 이건 흡열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온도계의 눈금이 떨어집니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우리 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쪽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에너지의 준위를 보잖아요. 자,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뭐만큼이? 차이만큼의 열이 흡수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때도 에너지 준위값, 다시 말해서 요값 몰라요. 요값 모릅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흡열과 발열 반응을 표현할 때 그럼 선생님 물리 변화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나요? 표시됩니다. 물리 변화는요 간단해서 이미 안 써준 건데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에너지 준위를 써주잖아요. 세로축에 그 레벨 값은 다르겠지만 제일 밑에가 고체예요.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액체고요. 그다음 꼭대기가 누구예요? 기체입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 흡열이에요. 반대로 내려오면 발열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반응에 예가 좀 있네요. 첫 번째, 발열 반응은 어떤 예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예요, 연소. 공기 중에 누구랑?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 산소는 연소를 할 때 필요한 기체거든요. 그래서 화석 연료의 연소. 이러면 연소는 빛과 열을 동반합니다.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밖으로 빠져나오죠. 알겠어? 그래서 화석 연료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배웠던 게 메테인 기체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요. 그 종이 이런 걸 탈 때 연소, 온도계 눈금이 상승한다.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철의 부식이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 역시 철의 산화거든요. 녹쓰는 거예요. 녹쓰는 거. 그런데 연소는 빠른 거고요. 얘는 느린 거예요. 그래도 발열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중화 반응이요.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고 이런 게 여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일반적으로요. 무질서도가 뭐하는 곳으로? 작은 곳으로 가는 게 뭐예요? 발열입니다. 무질서도가 떨어지는 곳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 기체가 물에 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체는 공기 중에서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무질서가 줄잖아요. 어떨수록 물이 잘 녹을까요? 그러면요, 열이 밖으로 잘 나와야 돼요. 발열 반응이어야 무질서가 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온도를 낮출수록 기체가 잘 녹습니다. 기체 녹아있는 우리 먹는 물이 뭐예요? 탄산수죠? 그거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히려 소금 같은 경우를 만약에 물에 녹이잖아요. 그럼 무질서도 증가하죠. 끓는 물에 잘 녹아요. 흡열 반응이라.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 시험에는 여러분, 얘가 나와요. 바로 뭐다? 흡열. 발열은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고요. 아, 연관돼서 같이 나오겠다. 잘 봐요. 흡열 반응에 유일한 화학 반응식으로 나온 게 누구냐? 바로 얘인데,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의 반응이 있어요. 자,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이 반응하잖아요. 흡열입니다. 자, 이 수용액이거든요. 질산 암모늄, 수산화 바륨이에요. 이렇게 둘이 반응하면 흡열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보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러한 나무판에다가 놓고 실험을 합니다. 나무판에 얘를 올려놓고 얘와 얘를 넣는 거죠, 동시에. 알겠어요? 자, 그럴 때 잘 보시라고. 흡열이니까 애들이, 아, 열이 흡수한다. 그럼 이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용액조차도 서라운드예요. 이 두 물질이 반응하는 거기가 시스템이고요. 이 수용액조차도 서라운드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다 뭐를 딱 박을 거냐고? 요렇게 온도계를 박으면 흡열이잖아. 열이 빨려 들어가는. 이 흡열이라는 게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들 화학 변화를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계 눈금은 떨어집니다. 이해 갔어요? 급기야 얘 실험을 보잖아요. 실험을 보면 반응 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나무판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닥에 붙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얘가 뭐를 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열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꽂혀 있던 온도계는 눈금이 떨어집니다. 열이 수용액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용액을 거쳐서 쟤들 화학 변하는 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수용액도 열을 뺏겨요. 모든 주변의 열이 뺏김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부분 있죠. 접촉면요. 여기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이 되고 얼음이 되는 현상이 생겨서 붙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열이 빠져나오죠. 여기서 생긴 열이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여기서 생긴 열이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수용액은 따뜻해지기 아니라고요. 수용액을 거쳐서 화학변화 시스템으로 들어간 거라고. 이해하냐? 이거 정말 애들 많이 틀려요. 흡열하면 삼각 플러스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 있는 걸 헛짓하는 거예요. 알겠냐? 시스템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시스템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종이가 타고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엔 반응물이 종이라고 우리가 잡는 거죠. 생성물은 기체와 수증기와 재 이런 거겠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그 온도를 잰다고 온도계를 그 불꽃에 넣어봐요. 온도계 어떻게 돼요? 같이 타요. 반응물이에요. 우리는 그 열을 태우는데 거기서 생기는 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치사한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놓고요. 물을 데워요. 물이 얻은 열량이 개가 발생한 열량이다라고 측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틀리죠. 왜? 도구 막 열이 다 흡수되고 그러는데, 오, 다 투성해요. 그런데, 이만큼 열이 생겼군, 발열이네. 이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내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라고도 하기도 그렇고요. 장소도 아니잖아요.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거기에 그 현상 때문에 주위가 추워지고 더워질 수 있다고요. 얘는 온도 이런kum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요 옆에 뭐가 맺힐까요,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야, 이 반응은 뭐야?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히 흡열이야. 맞지? 근데 이건 무슨 반응이야? 이건 발열이야. 무슨 말이야?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발염하고는 서로 반응을 할 때 있잖아. 열을 흡수해.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것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야. 어디서 왔느냐? 공기 중에 있는 열이 흡수가 된 건데 그 중에 뚜렷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애가 수증기라고. 걔가 열을 뺏겨서 물방울이 됐다가 얼기까지 하는 거지. 알았어? 그거를 좀 명심해달라.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는 게 있거든. 우리 탄산수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로 아까 많이 봤어. 위산재로도 쓰이고, 그치? 근데 열분해라는 게 뭐냐면 그 실험 장치를 보잖아. 실험 장치가 이렇게 생겼거든. 비커를 이렇게 뉘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열을 여기다 합니다. 이렇게 가열을 알코올 램프를 이렇게 놓고 요즘에 토치로 가열하지만 얘를 이렇게 뉘어놔요. 스탠드 세우고 꽉 잡아놓고. 왜 뉘어놓느냐? NaHCO3를 자보세요. 여기 화살표 이렇게 쓰면 가열했다는 뜻이에요. 삼각형. 열분해를 하면 탄산 나트륨이 나오고요. H2O가 나오면서 CO2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식만 이렇게 써줍시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기에 탄산수 나트륨이 있는데 반응이 되면 이렇게 흰색 탄산 나트륨이 남고 쪼로로로로 이렇게 뭐가 흘러요. 여기 물이 흘러요. 아래쪽으로. 물이 저기에 있으면 끓어서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타닥타닥 거리면서. 물을 아래로 싹 내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누구를 확인한다? CO2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게 그럼 누구다? 수산화칼슘 수용액입니다. 수산화칼슘 수용액. 너희들이 말하는 석회수요. 얘가 어떻게 된다? 뿌얘진다. 자, 수산화칼슘 수용액에 CO2가 들어오면 CaCO3, 박하사탄 기억나요? 흰색 침전물? 얘가 만들어지고 물이 생성돼서 얘는 침전 반응이에요. 그래서 뿌얘진다. 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옇다가 얘예요. 그래서 얘가 확인하는 거죠. CO2가 발생했구나. 근데 이 반응이 여러분 중화 반응이에요. 수산화칼슘은 염기인 건 알죠? 저 비금속 산화물인 CO2가 물에 들어오면 탄산이 돼요. 탄산수, 음료수. 중화 반응입니다, 저거. 산화원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산화원은 반드시 뭐 있다고 그랬어?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뭐 존재한다고 그랬어? 호돈소가 존재하면 무조건 산화환원이라고 했잖아. 그게 없어도 산화환원 경우 있어. 근데 호돈소가 있으면 100% 산화환원이야. 알겠냐? 쟤는 없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있지.
됐죠? 자, 그 다음 질산 암모늄의 용해 이랬는데 용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질산 암모늄이 됐든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이 덩어리인데 물에 들어가면 자유로워요, 부자유로워요? 자유롭죠? 설탕 같은 거 녹잖아요. 그러면 흡열해요. 이런 애들은 끓는 물에서 잘 녹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보편적인 거,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기억 같은 게.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발열 반응 그리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오히려 산화칼슘이 있잖아요. 물에 녹이면 열이 발생해요. 발열. 자, 이 얘기는 뭘 의미냐면 액성을 갖는 고체 물질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액성이 갖는. 산화칼슘은 염기성이거든요, 사실. 알았니? 그러니까 중성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이건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얘가 발열인지 흡열인지는 세세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그들끼리의 결합이 끊어지면 격자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또 거기에다 용해열이 있고요. 거기에다 그 물속에 다른 이물질인가 수산화염과 수소염이 반응하면 또 중화열이 있고요.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전체 열이 흡수면 흡열, 발산되면 발열이란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는 극히 일부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일부를. 알았어요? 특히 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발염 자체는 뭔데 흡열인데 주의는 뭐라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상태 변화는 발열이다. 자, 페이지 81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용.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을 이용하는 이 과정이 가끔 잘 나옵니다. 정말. 일단 에너지 방출 반응이 무슨 반응이라 했어, 선생님이? 발열이라고 했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시스템 기준입니다. 알았어요? 시스템 기준이에요. 에너지 방출 이러면 개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하는 게 발열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알겠어요? 난방을 할 때 얘를 이용하잖아요. 요리나 난방에 이용하잖아요. 이 발열을.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연료의 연소잖아요. 빛과 열이 나오는 거. 응? 이런 거. 두 번째요. 이거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잘 봐요. 철이라는 물질이 산화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가루가 산화철로 갈 때 열이 발생합니다. 알았어요? 이게 뭐냐? 손난로야, 손난로. 야, 생각해봐. 손난로면 따뜻해야 돼? 차가워져야 돼? 따뜻한 거지, 이거 발열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흔들면 착착 소리 나는 게 그거야. 알겠지? 그리고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이게 석회수가 되거든요, 얘들아. 알았니? 이게 뭐가 된다고? 석회수가 되는데 이게 발열이야, 발열. 그래서 노지 같은 데서 불 같은 거 안 피고 얘들을 탁 끈을 잡아당기면 둘이 섞이거든. 그러면서 뜨끈뜨끈해져. 음식이 데워진다고. 그 진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이거 좀 특이하죠? 이런 거 알아두세요. 다음에 뭐 나머지는 교통수단의 뭐 연료도 마찬가지겠고요. 아, 거기에 이게 있네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개화 시기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개화 시기 물 뿌리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개화 시기라는 게요.
꽃샘 추위가 오는 거예요. 꽃들이 막 필 때 유실수들 추위가 오면 개화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살짝 뿌리잖아요. 그럼 꽃봉오리 같은데요. 진짜 살얼음처럼 물이 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얼면서 열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얼을 때 여러분 봐봐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얼면서 막이 형성돼요. 막이 외부 공기와. 그리고 여러분 물이 얼면 무슨 반응이야? 발열이잖아. 그래서 얘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야, 밤새 물 뿌리면 안 되고 살짝 뿌려주는 거야. 살짝. 알았어요? 이게 물이 뭘로 가면서 얼음이 되면서 발열을 이용하는 거야. 발열. 알겠지?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 여러분 그 칙 하는 거 있죠? 그거 알아요? 칙칙 하는 거. 그게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열을 방출하겠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따뜻한 우유를 만들어요. 알았습니까? 칙칙 나오는 그 김으로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따뜻해요. 그래서 라떼 같은 거 만들 때 씁니다. 뭐 그런 거요. 다음 에너지 흡수 이용.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에어컨이죠. 대표적인 게 냉각팩이고요. 냉장고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써놓으란 말이야. 첫 번째, 얘는 여러분 냉찜질 나오면 뭐 흡열이지. 냉찜질 팩 그러면 흡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소화기에 불을 끄는 작용이 있죠. 알겠습니까? 불을 끄는 것과 우리가 보통 얘를 소화작용이라고 하는 우리 영양분을 그거 말고 불을 끄는 작용. 얘는 그 소화기액에 뭐가 들어있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 안에 있어요. 분말이. NaHCO3 분말이 이 안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위가 화재가 일어나면 열이 생길 거 아니야. 주위 열을 흡수해서. 알았니? 탄산 나트륨이 되고 뭐 수증기가 날아가며 결정적인 거 CO2가 생기는 거예요. CO2. 이 CO2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쫙 깔려요. 주변에. 그러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럼 산소를 제거하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죠. 알았어?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그리고 옆에 저기 빵 만들 때 집어넣는 거 있죠. 빵 만들 때 얘를 집어넣잖아요. 문제는 이 탄산수 나트륨이 빵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븐 같은 데도 오랫동안 가열하잖아. 그럼 그걸로 인해 흡열을 해가지고 CO2를 발생시키는데 니네 빵이 왜 빵이겠냐? 생각을 해봐봐. 빵은 그 CO2가 잠시 머물렀다 떠난 자리가 비잖아. 그럼 빵 어때? 부드럽잖아. 빈 공간이 많으니까. 떡은 어떠냐? 쫀득쫀득하지? 공간이 없잖아. 그 차이야, 빵하고 떡이.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빵도 열을 가해줘야 만들어지는 제품인 거지. 근데 그 안에 베이킹파우더가 들어가서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빵의 부피를 팽창시키는 거야. 알았니? 공간에 CO2가 머물던 자리.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 있잖아. 얘들아, 냉장고는 이런 꼴이야. 냉장고는. 자, 냉장고의 내부와 외부를 잘 봐봐. 어떤 거냐면, 자, 이쪽을 이렇게 통과시켜 볼게, 내가. 얘를 통과시켜 볼게.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뭐냐면, 액체인 거지. 알았어? 이게 냉매제거든, 냉매제. 냉매제인데, 액체가 쓱 들어가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 가면서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체가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를 하겠어? 열을 흡수하겠지? 그래서 액화된 물질이 냉장고 내부로 들어가서 기화되면서 그 내부의 열을 흡수하고 나와. 그럼 얘를 다시 사이클링으로 뭘 만드는 거지? 액체로 만드는 거야. 밖에서, 냉장고 밖에서. 그 다시 또 액체를 집어넣어. 기화돼서 나온 애를 또 액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냉매제가 이 역할을 통해서 냉동실을 가열한다. 그 다음 여러분 31 하면 뭐 있어요? PPL 아니고요. 31 드라이 아이스 주죠. 이 드라이 아이스를 양을 계산할 때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시간 소요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응? 집에까지 가는데. 그럼 드라이 아이스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냉기를 이 정도 보관할 수 있다. 왜?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잖아요. 얘가 이산화탄소 뭐가 되면서 기체가 되면서 이거거든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면서 흡열이에요, 흡열.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들고 갈 때 요런 현상이 생기겠죠. 오케이? 자, 페이지 82쪽을 볼까요? 특별하게 82쪽은 뭐가 있냐면 얘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낸다는 거죠. 얘를 강조했어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열이 생긴다. 알았니? 82쪽의 실험은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달걀을 거기다 넣는다면 달걀이 삶아질 수 있을 정도로. 알았어요? 음식을 데우는 데 쓴다. 산화칼슘이 그 정도로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다음 밑에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 에너지 출입은요,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생명 시스템을 얘기한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지구 시스템을 말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수업을 들어오기 도입부에 생명체, 생명 시스템 안에서 동화작용, 그게 광합성이잖아요. 흡열이란 말이죠. 이화작용, 그게 호흡이잖아요. 동물과 식물이 모두 하는. 그죠? 이런 작용, 이걸 생명과학은 뭐라 불렀다? 물질 대사. 여러분, 물질 대사를 왜 하냐가 되게 중요했죠, 우리. 왜 생명 시스템 안에서는 물질 대사라는 화학 변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에너지의 출입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알았지? 그 얘기가 1번 얘기고요. 2번은 지구 시스템에서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뒤쪽에 가면 이 얘기를 배웁니다, 여러분. 야,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 때문에 우리 지구상의 물질들이 순환을 하게 되죠? 탄소도 순환하고 물도 순환합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예요? 태양 에너지요. 알았어요? 이 태양 에너지가 식물이 흡수를 해서 유기물을 만들죠. 포도당. 그걸 1차 소비자들이 먹고 걔들을 2차 소비자가 먹고. 그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을 순환시켜요. 햇빛을 받아서 증발돼서 올라가서 물방울이 돼서 비가 돼서 내려와서 다시. 이해갑니까?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물을 순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순환하는 과정 있잖아요. 뭐 수증기가 되는 과정 흡열, 물방울이 되는 과정 발열, 어는 과정 발열,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계속 돌고 있고, 그 다음 태풍은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태풍? 잠열.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액화열. 수증기가 바다 위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저 하늘 높은 데는 차갑죠? 그리고 거기서 열을 뺏기게 되면 얘가 물방울로 변하거든요. 그런데요, 바다 위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증기가 상승하는 그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실제로 바닷물이 여러분 봐봐요. 땅은 뭐 우리가 저기압 중심부에 있다고 땅이 막 쑥 올라갈 정도, 그럼 우리가 다 딸려 올라가지. 근데 바닷물은 액체잖아. 이렇게 쑥 올라와요. 거기가 올라옵니다, 중간이. 그 올라온 상태에서 해안가로 오면 그게 해일이에요, 여러분. 바닷물 쑥 둥그렇게 올라온다니까?
위로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게 되면 저 위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량이 공급되는 거야. 그럼 올라가는 어떻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거기서 계속 순환하는 거야. 툭 떨어지면 모르는데 그 위에서 계속 순환해. 막 에너지 넘치니까 그러면 물방울들이 이렇게 막 생겼다가 그것들이 뭉치면서 물 덩어리가 되는 거야. 못 이겨! 그럼 내려. 비야, 그게. 근데 물론 올라갔던 길이 중에 일부가 중심으로 살짝 내려오는 약한 하강 기류가 있어. 그게 태풍의 눈이야. 거기만 바람도 없고 날씨가 맑고, 응? 태풍의 눈에 들어가 본 일이. 우리 동네를 태풍이 지나가는데 눈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알았죠. 새가 한 마리도 안 날아다닙니다. 정말 고요해요. 그러니까 차만 이상해요.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빵빵 붕붕 이러면서 막 새 지저귀고 막 정신없죠? 근데 차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생물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죠. 저희 집이 이제 바닷가였거든요. 근데 저 수평선 끝이 새카마요. 그리고 내가 쳐다보는 이 주위가 다 새카, 여기만 맑아. 바람도 안 불어. 그리고서 불과 3, 40분 있다가 난리 브루스를 추더라고, 막. 배들이 이렇게 서로 딱 붙여놓고 묶어놔야 돼요. 떨어뜨려 놓잖아요? 파손됩니다. 그래서 저 끝에 이제 커다란 배들을 서로 묶어 놓거든요. 4척, 5척이 등치가 크니까. 근데 작은 어선배들 있죠. 통통통통 하고 다니는 뒤집어지고 어떤 배는 마당에 와서 마당으로 날라서 진짜 심했으면 그때 어떤 태풍이 왔는지 그 서해안에 상륙했을 때 굉장했죠, 그때. 이처럼 여러분 태풍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 뭐예요? 에너지의 출입 발열 반응이 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발달한 애들이거든. 996 미만이 돼야 태풍이라고 불리는데 얘들이 육지로 들어오잖아. 그럼 작사를 내놓잖아, 막 대륙을. 근데 얘들은 에너지원이 떨어졌잖아. 육지엔 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확 죽어, 태풍이. 그래서 태풍이 사실 섬을 몇 군데 지나오잖아. 그럼 세력이 한 3분의 1은 줄어. 근데 물 위로만 계속 오지. 근데 이쪽에서 태풍이 와, 결합돼, 애들이. 그럴 수도 돼. 크로스 더 커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알겠어? 그 우리나라가 있으면 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기울어 온지는 알아, 니네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태풍이 처음엔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은. 이게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커졌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역으로 포함된 데 있잖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까지 영향을 주면 그 가 주변을 향해서 도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워진 거야. 옛날에 조금 서늘할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가 경계였거든. 그래서 태풍이 그 사이를 지나가가지고 태풍이 오른손잡이에요. 지나갈 때 오른쪽만 무지하게 때려. 왼쪽이 그렇다고 약한 건 아닌데 오른쪽에 걸리면 거의 위험방구예요. 일본만 맨날 두드려 맞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오면 이쪽 남해안 쪽이 싹싹 다 걸려갖고 제주도 목포 막 우리 지역이. 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페이지 89쪽을 넘어서 숙제가 엄청 많습니다. 와우. 자, 95쪽까지 숙제를 해오는데 여러분 95쪽에 3번 같은 문제를 선생님한테 풀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난이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조금 열심히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알겠죠?